일단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할 거고요. 총 5팀 발표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5팀 발표하고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고 각 팀은 8분씩 발표 시간을 드릴 거라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타이머를 작동할 겁니다. 그러면 8분의 시간을 잘 지켜서 8분 지나면 소리가 땡땡하고 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 아까 별로 없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질의응답은 5팀을 연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분간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질문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메모를 조금 해두셨다가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메모를 조금 해두셨다가 1번 팀 뭐뭐 물어봐야지, 2번 팀 뭐뭐 물어봐야지 하고 메모를 해두셨다가 5팀 발표가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주셔야 좋은 발표회가 됩니다. 많이 뭐 되도 않는 질문이어도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발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팀 발표자 이민아입니다. 동아시아 겨울철 기온 강수량 변동에 대한 원격 상간 기후 지수들의 기여도 평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시아는 북태평양 중위도 서쪽 경계에 위치해 있어 AO뿐만 아니라 북태평양 주요 대기순환 패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한반도 겨울철 기온은 겨울철 평균으로 보면 AO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계절별 강수량 변동성은 엔소 활동 측면에서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동아시아 겨울철 강수량과 원격 상관 기후 지수 간의 영향성을 확인한 연구는 기온에 비해 적습니다. 기온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영향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미흡하여 원격 상관 기후 지수들 중 동아시아의 겨울철 기온 강수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수를 알아보고 얼마나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NCEP R1 월평균 기온 자료와 노아 GPCP 월평균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당해 12월과 다음 연도 1, 2월을 당해 겨울철로 정의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온 강수량과 각 원격 상관 기후 지수와의 상관 분석과 지수끼리의 상관 분석을 시행한 후 기온 강수량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지수를 선정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회귀식 검증 방법으로는 리브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였고 회귀 분석을 시행하여 구해진 결정 개수로 동아시아 지역 분포를 확인하여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동아시아 겨울철 기온 상관성 지역 분포입니다. 피규어 1은 동아시아 겨울철 평균 기온 편차와 니노 3.4, AO, SOI, NAO, PNA의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노 3.4는 태평양에서 1%를 유의하며 양의 상관으로 니노 3.4가 양일 때 엘니뇨이며 기온이 상승, 음일 때 라니냐이며 기온이 하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O는 한반도와 중국 북부에서 1%를 유의하며 양의 상관으로 나타납니다. SOI는 일본 부근에서 5%를 유의하며 음의 상관으로 나타나고 NAO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의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PNA는 홋카이도에서 1%로 유의하며 음의 상관, 태평양에선 5%를 유의하며 양의 상관을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강수량입니다. 기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겨울철 평균 강수량 편차와 지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니노 3.4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1%를 유의하였으며 니노 3.4가 양일 때 강수량이 상승, 음일 때 강수량이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AO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의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고 SOI는 니노 3.4와 비슷한 지역에서 1%로 유의하며 음의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NAO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의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고 PNA는 동중국해에서 1%를 유의하며 양의 상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겨울철 전체 평균입니다. 테이블 1은 동아시아 겨울철 평균 기온 강수량 편차와 각 지수들 간의 상관계수입니다. 테이블 1을 보면 기온은 니노 3.4와 AO와 유의하고 강수량은 니노 3.4, SOI, PNA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노 3.4와 SOI, PNA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AO와 NAO도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지수를 사용하기 위해 SOI와 PNA, NAO를 제외한 니노 3.4와 AO로 회귀 분석을 시행하여 기온 강수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온과 니노 3.4 AO의 영향성 지역 분포입니다. 테이블 2는 겨울철 평균 기온 편차와 두 지수 간의 회기식과 결정계수입니다. 니노 3.4와 AO의 결정계수는 각각 0.13과 0.1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교차 검증을 시행한 결정계수 지역 분포인 피규어 3을 확인해 보면 니노 3.4의 결정계수는 일본 남쪽에서 0.29로 최대값을 보이고 AO는 중국 해양에서 0.29로 최대값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영역에서 남동쪽은 니노 3.4, 북서쪽엔 AO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노 3.4와 AO의 결정계수 차이가 크지 않아 두 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테이블 3은 평균 기온 편차와 두 지수의 다중회기식과 결정계수입니다. 도출된 결정계수는 0.29로 두 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동아시아 겨울철 평균 기온 변화를 약 29% 정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회기식의 신뢰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교차 검증을 시행하였을 때 평균 제곱 오차는 0.003으로 니노 3.4와 AO가 동아시아 겨울철 평균 기온 변화의 중요한 지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수량입니다. 테이블 4를 보면 니노 3.4의 결정계수는 0.45, AO의 결정계수는 0.0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O의 결정계수는 니노 3.4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만 앞선 상관 분석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였기 때문에 교차 검증을 시행한 결정계수 지역 분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지수 모두 교차 검증을 시행한 결정계수 지역 분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니노 3.4는 동중국해에서 0.59로 최대값을 보이고 AO는 북태평양에서 0.2로 최대값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동아시아 겨울철 강수량 변화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수는 니노 3.4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전 분석에서 니노 3.4와 AO의 결정계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다중회기 분석을 하지 않고 니노 3.4만을 고려하여 강수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니노 3.4는 동아시아 겨울철 평균 강수량 변화를 약 45% 정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교차 검증을 시행하였을 때 평균 제곱 오차는 0.0005로 니노 3.4가 동아시아 겨울철 평균 강수량 변화의 중요한 지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영역별 겨울철 평균 기온 편차와 니노 3.4 AO 그리고 강수량 편차와 니노 3.4 간의 교차 검증을 시행한 결정계수 지역 분포입니다. 피규어 7에서 A를 보면 동아시아 지역 중 니노 3.4와 AO가 기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영역은 약 40%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B를 보면 동아시아 지역 중 니노 3.4가 강수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영역은 약 60%의 영향을 받는 일본 남부 해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동아시아 겨울철 기온은 니노 3.4와 AO, 강수량은 니노 3.4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단일 및 다중회기 분석 결과 동아시아 겨울철 기온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수는 니노 3.4와 AO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은 한반도로 약 40%를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 겨울철 강수량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수는 니노 3.4이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영역은 일본 남부 해역으로 약 60%를 설명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메커니즘, 다른 변수나 다른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추후에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학 2팀 발표를 맡은 발표자 이경민입니다. 저희는 오존층 파괴가 남극 순환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오존홀은 성층권 오존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오존층이 얇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70년 후반부터 남극에서 관측되었으며 매년 남극의 봄철인 9월에서 11월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오존 파괴 물질이 오존 분자와 상호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남극의 겨울철에는 극소용돌이에 의해 성층권 공기가 고립되고 극성층권 구름이 형성되어 오존 파괴를 촉진하는 할로겐 기체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화학적 파괴 과정은 봄철에 유입되는 태양 복사에 의해 활성화되며 할로겐 가스의 촉매 반응을 통해 오존 파괴 및 오존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기작으로 인해 그림 3D와 같이 오존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을 오존홀이라고 합니다. 오존홀은 자외선 증가 문제 이외에도 남반구 순환장 변화에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존 파괴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에 체결되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이후 2000년 초반부터 오존층이 회복되는 추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존층이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2001년을 전후로 남극 순환장 상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사용한 자료 및 연구 방법입니다. 저희는 에라5와 CCMI 자료를 사용하여 온도, 지위고도, 오존, 극소용돌이의 변수를 분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또 위도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코사인 P의 가중치로 나타낸 영역 가중 평균을 나타내었고 연도별로 11월, 12월 자료를 사용하여 경향성을 계산하였으며 자료 간 유의성 검증을 위해 t-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실 연구 결과의 그림 7, 8, 9에서 빗금속 표시는 양측 검정을 통한 95%의 유의 수준을 표시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CCMI 자료를 사용할 때 오존이 몰포몰 단위로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오존 총량으로 분석해 주기 위해 위식을 사용하여 돕슨 단위로 변환하여 계산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오존 및 남반구 순환장의 위도별 겨냥입니다. 위 그림은 오존 변화에 따른 온도와 지위고도, 극소용돌이의 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는 남반구 지역을 나타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중점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존이 감소하는 1978년과 2001년 시기에 위도 60에서 90도인 남반구 지역에서 성층권 하부 온도 및 지위고도가 감소하며 이에 따라 극소용돌이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1978년에서 2001년 시기에 강했으나 남극 오존홀이 회복되는 2001년에서 2021년 시기에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 7F에서 적도 대륙권 상부에 나타나고 있는 온난화 경향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오존 및 남반구 순환장의 월별 경향입니다. 1978년에서 2001년 월별 오존 추세를 보면 오존 감소는 9월에서 10월에 최대로 나타납니다. 오존층 파괴 후 온도와 지위고도 변화는 한 달 정도 늦은 10월에서 11월의 변화가 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온도와 지위고도는 남반구 순환장에도 영향을 미쳐 극소용돌이를 강화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오존 측 예측 경향입니다. 여기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화학기후 변화 모델인 CCMI 자료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캐나다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100년까지 모델 예측 자료를 보면 오존이 회복함에 따라 온도와 지위고도는 증가하고 극소용돌이의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래의 오존층이 회복함에 따라 대기 순환장도 가역적으로 회복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계열 자료를 보시면 2001년 이후로 오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오존이 감소하는 시기인 1978년에서 2001년에는 성층권 하부 온도와 지위고도가 감소하고 극소용돌이는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후반기인 2001년에서 2021년에는 오존이 일부 회복하면서 온도 감소 경향이 줄어들었지만 지위고도와 극소용돌이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 예측 모델을 통해 오존이 회복하면서 온도와 지위고도는 증가하고 있고 극소용돌이가 감소하여 앞으로 오존층이 회복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존이 감소하는 시기와 미래 예측 모델 값을 비교했을 때 오존이 회복되는 속도가 4분의 1 정도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존이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후반기인 2001년에서 2021년이 되었음에도 극소형도리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는 특성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역학 2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지역의 해류풍과 지상오존 농도 특성에 대하여 발표할 환경 1팀 고지선입니다. 발표는 서론, 연구 방법, 결과,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오존은 인간에게 유해한 2차 생성 오염 물질이며 국내 지상 오존 농도는 약 60개 시군이 경고제를 시행했던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상 오존 농도는 전구물질 배출량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의 오존 농도는 이들 요소 이외에도 해류풍 국지순환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류풍 순환과 지상 오존 농도의 영향 분석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해류풍 발생이 용이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며 주요 오염 배출원이 밀집하여 대기질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남 지역의 대기질과 해류풍 관련 연구는 해류풍 구조에 관한 연구와 오존 농도 특성 분석 연구 등이 있으나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풍과 지상 오존 농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 영역은 그림 1과 같이 보령, 천안, 서산 등을 포함하는 충남 서해안 지역입니다. 분석 기간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오존주의보 발령 빈도가 높았던 2021년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중 오존 계절인 5월에서 9월까지의 총 5개월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해풍일 구분 방법입니다. 해풍일 구분은 그림 2와 같이 분석 기간 전체를 해풍일과 비해풍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때 해류풍 발생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안 지역에 위치한 보령 아소스 지점의 자료를 구분해 활용하였습니다. 강수일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주간에 육풍에서 해풍으로의 풍향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날을 해풍일로 선정하였고 그 이외의 날을 비해풍일로 선정하였습니다. 비해풍일은 종간풍일과 국지풍일로 세분하였으며 이때 종간풍일은 풍향 변화가 거의 없고 일 최고 풍속이 4m/s 이상인 날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로 2021년도 충남 지역의 오존 현황입니다. 2021년 충남 지역에서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전체 일수의 약 35%를 차지하며 경기 지역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충남 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21년도에 가장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8시간 평균 농도 기준인 60ppb를 초과한 일수는 해당 기간의 49%를 보였으며 특히 5월과 6월에는 각각 70%와 80%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9월에 비해 지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도에 나타난 고농도 오존이 해풍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보기 위하여 해당 기간의 해풍일 발생 빈도와 일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해풍일 구분 방법에 따라 구분된 표입니다. 자세히 보자면 전체 기간 중 해풍일은 38%로 높은 발생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남동 해안 지역에 위치한 부산 지역보다 높은 해풍 발생 빈도를 보였습니다. 군집별 평균 바람의 일변화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해풍일 군집의 경우 09시에 육풍에서 해풍으로의 풍향 변화가 시작되었고 19시에 해풍의 발달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남해안 보성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해풍일 중 종간풍 군집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일중 나타났으며 풍속은 해풍 군집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지바람이 여름철 종간장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해풍일 중 국지풍 군집에서는 약한 북풍이 일중 지속된 특징을 가졌으며 주간 풍속은 야간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분된 해풍일과 비해풍일에 어떠한 오존 농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그림은 해풍일의 지상 오존 공간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순서대로 04시, 09시, 14시, 19시를 나타내었습니다. 야간과 이른 오전에는 충남 지역 전 영역에서 육풍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상 오존 농도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30ppb 이하의 농도를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해풍의 발달이 나타났으며 오존 농도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오존 농도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해풍에 의한 오존의 내륙 수송이 나타남을 보여주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해풍의 약화와 함께 지상 풍속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점 간 풍향 변화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존 농도는 경기만 주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비해풍일 중 조만풍 군집입니다. 야간과 이른 오전에는 충남 지역 전 영역에서 육풍이 나타났으며 오존 농도는 해풍이 발생한 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후에는 남풍이 우세하게 불었으며 대부분의 지점에서 오존 농도의 증가를 보였지만 해풍일보다는 그 증가율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군집의 전 시간에서 종간풍의 영향으로 충남 전체의 풍향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비해풍일 중 국지풍 군집입니다. 충남 전체에서 유풍이 나타나지만 14시와 19시에는 해안 지역에서 약한 해풍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군집에서는 야간의 낮은 오존 농도가 오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오존 농도의 일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집별 오존 농도의 일변화 분포와 평균 최대 오존 농도의 빈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모든 기상 군집에서 지상 오존 농도는 17시에서 19시까지의 늦은 오후에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08시에서 09시까지의 아침 시간에 낮은 농도를 보이며 일변화 특성을 보였습니다. 해풍일 군집의 오존 농도가 비해풍일 군집에 비해 주간에 높은 오존 농도를 보였으며 농도의 일변화가 48ppb로 가장 큰 특징을 보였습니다. 반면 비해풍일 중 종간풍 군집의 최대 오존 농도는 해풍일 군집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으며 농도의 일변화 크기는 31ppb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비해풍일 중 국지풍 군집에서는 해풍일 군집에 비해 주간 농도가 8ppb 낮은 값을 보였으나 일변화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B를 보시면 8시간 평균 최대 오존 농도 분포는 해풍일 군집에서 비해풍일 군집에 비해 약 6ppb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주간 해풍에 의한 해안 고농도 오존의 내륙 이류가 일부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풍일과 비해풍일의 8시간 평균의 중간값을 비교하면 7ppb의 차이를 보이며 해풍일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의 해풍일과 비해풍일의 8시간 평균 농도 차이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약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의 해풍과 지상오존 농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2021년도 충남 지역의 지상오존 농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충남 지역의 오존 농도 기준 초과일은 분석 기간의 49%로 나타났으며 5월과 6월에는 매우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습니다. 충남 지역의 해풍 빈도는 약 38%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해풍 발생일의 오존 농도의 기준 초과가 19.9%, 농도가 7ppb 높게 나타나 해풍이 오존 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충남 지역의 고농도 지상오존 발생이 해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상 지역의 오존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해풍에 의한 고농도 오존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환경 1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관 2팀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윤지현입니다. 한반도 영향태풍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분석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은 지구의 남북 간 에너지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과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높은 SST는 수증기를 더 많이 증발시키고 이때 발생되는 잠열은 태풍의 주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적당한 윈드시어는 시스템을 발달시키기도 하지만 너무 강해지면 시스템을 와해시켜 오히려 태풍 발달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SST와 윈드시어로 지정하였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매우 강한 태풍, 중간 태풍, 약한 태풍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본 연구는 태풍 주 발생월을 8월에서 10월로 지정하여 환경적 요인과 태풍의 강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환경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SST 분석의 OISST 자료를, 윈드시어 분석의 ERA5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인 북위 8도에서 30도, 동경 112도에서 166도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마찬가지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개별 태풍 44개의 자료와 23년치의 분석 자료를 매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SST와 윈드시어는 모두 태풍 발생 월의 평균값과 23년치 월 평균값의 차이로 아노말리를 계산하였고, 윈드시어는 상층의 200헥토파스칼과 하층의 850헥토파스칼의 수평 방향 바람 벡터의 차이로 계산하였습니다. 태풍 발생지에서의 값은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영역 평균하여 각 SST와 윈드시어를 구하였습니다. 먼저 SST 분석 결과입니다. SST가 30.3도 이상인 경우 태풍과 같은 강한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약한 대류 운동이 빠르게 발생하고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SST별 강한 강도일 때의 발생 개수가 다른 강도일 때에 비해 가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SST별 발생 개수는 29.1도에서 29.4도 사이일 때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온도가 태풍이 발생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판단했습니다. SST가 높다고 반드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SST가 높아질수록 매우 강한 태풍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강도별 태풍 발생지에서의 SST 아노말리 비율입니다. 태풍 발생지에서의 SST 아노말리 비율과 태풍 강도 사이의 관계가 뚜렷한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SST 영역을 태풍 발생지에서 전체 영역으로 확장시켜 태풍 강도별 SST 아노말리를 평균한 것입니다. SST는 강한 태풍일 때 아노말리가 마이너스 0.02로 가장 낮고 중간 태풍일 때 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태풍 발생월의 평균적인 SST 환경이 태풍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윈드시어 분석입니다. 태풍 발생 비율이 윈드시어가 11에서 13일 때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보아 그 값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Y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풍은 윈드시어가 7에서 11일 때 가장 잘 발생하므로 이때의 윈드시어가 태풍 발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풍 발생 개수 측면에서 매우 강한 태풍이 강한 태풍에 비해 2.5배 높은 것을 고려하면 윈드시어가 9에서 11일 때 강한 태풍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별 태풍 발생지에서의 윈드시어 아노말리에 대한 분석입니다. 태풍은 강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플러스 아노말리일 때 발생하였으며 너무 강한 윈드시어의 플러스 아노말리는 시스템을 와해시키기도 하여 매우 강한 태풍에서의 플러스 아노말리 비율이 강한 태풍에서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또한 강한 태풍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 발생 지역에서의 플러스 아노말리 평균값은 강한 태풍일 때 2.57, 매우 강한 강도 태풍일 때 2.14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플러스 아노말리는 비율과 평균적인 측면에서 모두 매우 강한 태풍에 비해 강한 태풍일 때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영역에서 태풍 강도별 윈드시어 아노말리를 평균한 것입니다. 윈드시어 아노말리의 평균은 매우 강한 태풍과 강한 태풍일 때 전반적으로 플러스 아노말리 환경이며 중간 태풍과 약한 태풍일 때 열대지역 부근에서는 마이너스 아노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노말리 평균은 강한 태풍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태풍 강도의 관계에 대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태풍 발생월의 SST 아노말리는 태풍 발생과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SST가 너무 높은 경우 태풍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약한 대류 운동이 빠르게 발생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태풍 발생지에서의 윈드시어는 플러스 아노말리가 강한 태풍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너무 클 경우 시스템을 와해시키기 때문에 매우 강한 태풍에서의 플러스 아노말리가 강한 태풍에서의 플러스 아노말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윈드시어가 SST에 비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태풍 강도에 더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름 1팀 박재현, 김나영, 이한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한라산 지형이 제주 지역 강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워프 모델을 이용한 수치 모의를 수행하였습니다. 한반도 강설은 종간 및 지형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는 이 지형 특성이 강수의 분포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이러한 연구들이 대체로 영동지방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좁은 면적에 비해서 한라산이라는 높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한라산의 지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지형을 이용한 실험과 한라산 고도를 0으로 수정한 실험을 각각 수행하고 이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사례는 2018년 2월 5일 21시부터 2018년 2월 7일 09시까지 있었던 강설 사례로 36시간 누적 강수량이 6.9mm, 그리고 평균 풍속은 5.8m/s, 최대 풍속은 8.1m/s로 나타났던 사례입니다. 제주도의 강설이 서해안 강설로 분류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도메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표를 먼저 봐주시면 도메인 2번에는 격자 간격을 1km로 설정하였고, 초기 자료와 경계 자료는 공간 해상도 0.25도인 에라5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해수면 온도 자료는 공간 해상도 0.05도의 OSTIA 자료를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물리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적은 모수화 과정은 도메인 1번에만 적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지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지형을 이용한 실험과 한라산 고도를 0으로 수정한 실험을 각각 수행하고 결과를 관측했습니다. 실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이 실제 사례를 잘 모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풍상측과 풍하측을 나누어서 각 영역 내에 해당하는 관측소에서 관측한 누적 강수량과 실제 지형을 이용한 실험에서의 누적 강수량을 각각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델이 다소 과대모의하지만 풍하측에서의 강수량 감소 경향성을 잘 모의하였습니다. 이때 모델의 과대모의는 관측이 실제로 강설이 많았던 지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강수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36시간 누적 강수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왼쪽부터 산이 있을 때의 결과, 산이 없을 때의 결과, 두 실험 간의 차이를 그린 결과입니다. 먼저 산이 없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산이 없어도 북쪽에서 강수량이 많고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는데, 산이 생겼을 때에는 산 정상 부근에서 최대 11mm로 강수량이 모의되었고, 남쪽으로 갈수록 감소되는 강수량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시계열로 그려보았을 때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산에 의해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육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강수량의 변화를 역학적 요인과 열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학적 요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발산을 쉐이딩으로 그렸고, 상승 속도를 컨투어로 그렸는데 실선이 양수이고 파선이 음수입니다. 간격은 0.4m/s이고 공기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선도를 함께 그린 그림입니다. 먼저 산이 없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별다른 특징 없이 제주도를 통과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림 C를 보시면 이게 산이 있을 때의 바람 성분에서 산이 없을 때의 바람 성분을 뺀 결과로 그린 유선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을 돌아가는 흐름과 전체적인 풍속의 감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이 있을 때의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상측을 보시면 산 주위를 돌아가는 흐름에 의해서 수평 발산이 유도되는데, 이 수평 발산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산의 북쪽을 보시면 현재 상승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었고, 이는 발산을 이겨낼 만큼 강하고 강제적인 상승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풍속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충분히 강한 풍속이 불었기 때문에 산을 돌아가는 흐름과 산을 타고 상승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 정상 부근의 강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또 풍하측을 보시면 중력파의 발생에 의해서 하강과 상승이 교대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열적 요인입니다. 열적 대류가 강수의 생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적 대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멸속과 현혈속을 각각 분석해 보았습니다. 산이 있을 때의 자멸속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대류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현혈속은 반대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대류를 강화시키면서 이 둘이 경합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현혈속의 증가가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산이 생기면 열적 대류가 강화됩니다. 이 둘의 변화를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자멸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멸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소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2m 수증기 혼합비와 토양 수분을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이 생기면 이 두 변수들은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토양 수분의 감소가 더 컸기 때문에 자멸 플럭스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현혈속의 변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면 온도와 2m 온도를 분석해 보았는데 산이 있을 때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고도의 증가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온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온도 차이는 산이 없을 때보다 산이 있을 때 더 커지게 되어서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현혈 플럭스는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대류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학적 요인과 열적 요인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쉐이딩은 구름 함량을 그린 것이고 컨투어는 상승 속도를 그렸고 실선은 양수, 파선이 음수, 간격은 1m/s입니다. 왼쪽 그림은 6시간 간격 스냅샷을 이어붙인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36시간 평균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이 있을 때는 산에 의한 강제적인 상승과 열적 대류의 강화로 인해서 구름 함량이 증가하고 풍화측 산사면에 따라서 하강과 상승이 교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화측에서의 구름 함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균된 그림을 보시면 산이 있는 경우 산에 의해서 지속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구름 함량과 하강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산이 없는 경우에서는 시공간적 변동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한라산 지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지형과 한라산 고도를 0으로 수정한 실험을 각각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산에 의해서 산 정상 부근에서 강설량이 증가하는 것과 풍화측 해상에서의 강수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발산을 이겨낼 만큼 강한 강제적인 상승인 역학적 요인과 현혈 플럭스의 증가와 자멸 플럭스의 감소가 경합하는 양상에서 현혈 플럭스의 증가가 우세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류의 강화를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지도 교수님 이현우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시간표에 적혀있는 대로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세션하고 동일하게 8분 발표 안녕하십니까 하면 제가 이제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8분 발표 첫 번째 세션 5팀은 모두 다 잘 지켜주셨는데 두 번째 세션 4팀도 잘 지켜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팀 모두 발표 끝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중간에 발표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셔야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마철 밴드형 강수의 현상학적 변화 분석을 발표하게 될 종간 1팀 김영민, 송민혁, 이민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장마를 6월 중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에 따른 정체전선의 북상이 시작하며 한반도 중부권 이상 북상하며 종료되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8월 중순 이후 수축하여 북상한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것을 가을 장마 또는 2차 장마라고 하며 이를 일반적인 장마의 패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N차 장마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에 보도된 N차 장마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한 기사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기 중 수증기 함유량이 높아지면서 전형적인 장마 패턴이 깨져 수시로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강수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장마철 밴드 형태의 강수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언론에서 장마로 보도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장마와 혼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최근 13년 강수 자료를 활용하여 장마철 밴드형 강수의 반복적 발생과 특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준 밴드형 강수의 횟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횟수를 세는 기준은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위경도인 북위 30도에서 38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안에 밴드 형태의 강수가 3mm 이상, 3일 이상 발생 시 처음 강수 발생일을 시작일로 하였으며 종료일은 강수 현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단 3일 시 중단 첫날을 종료일로 하여 종료 시 1회로 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밴드형 강수가 최근 13년간 한반도에 2회 이상의 횟수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그림은 가로축은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로축은 북위 20도에서 50도까지를 나타내고 경도 평균한 일평균 강수량을 쉐이딩한 값을 나타낸 표입니다. A는 2018년의 그림입니다. 강수의 이동이 6월 말 7월 초에 북상하여 8월 말에 남하하는 일반적인 장마 형태와 유사합니다. B는 2013년 그림입니다. 6월 말에 강수의 이동이 6월 말에 북상하여 사라지고 남쪽에서 재발생하여 북상하는 그림이 주로 보입니다. C는 2010년입니다. B와는 반대로 방수가 남하하는 형태가 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장마철 밴드형 강수가 영향을 주는 횟수와 패턴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앞의 그림은 위 기간 동안 밴드형 강수가 주로 북상하는 형태를 보인 사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밴드형 강수가 점차 북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 기간 동안 밴드형 강수가 남하하는 형태를 보인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밴드형 강수가 점차 남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전반적으로 남하하는 밴드형 강수는 북상하는 밴드형 강수에 비해 되게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이동 속도 또한 느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그림은 밴드형 강수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쪽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밴드가 분리되는 형태 또한 보인 그림입니다. B를 보시면 남쪽의 밴드가 두 개로 쪼개져 남하하고 있는 북쪽의 밴드와 합쳐지고, D를 보시면 하나로 합쳐진 밴드는 남하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앞서 있던 남쪽의 밴드 갈라지고 나서 남은 밴드는 점차 소멸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의 밴드형 강수가 분리되는 형태를 보였다면 앞의 그림은 두 개의 밴드형 강수가 합쳐지는 형태를 보인 그림입니다. A를 보시면 인도 차이나 반도 동쪽에 태풍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위도 30도 부근에 태풍으로 인한 밴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베리아 지역에 남하하는 밴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B에서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밴드는 북상하고 시베리아 지역의 밴드는 남하하여 C와 D에서 합쳐지고 제주도와 일본 지역에서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요약입니다. 장마와 같이 동서로 확장된 밴드 형태의 강수는 연 2회 이상의 횟수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장마철 밴드형 강수는 북상하는 형태로 반복, 남하하는 형태로 반복, 하나의 밴드가 두 개로 분리, 두 개의 밴드가 하나로 합쳐지는 등의 복합적인 형태로 한반도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의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 2팀 송나무, 송영근, 이정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산불에서 방출된 에어로졸이 구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모의 실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2022년 3월 4일 울진과 삼척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다량의 에어로졸이 서풍을 타고 동해 울릉도 남쪽 해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산불 발생 기간 동안 동해상에서는 주변 기압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구름이 존재하였습니다. 산불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분산되어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구름 형성 및 소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 당시 위성 영상으로부터 산불로 인해 방출된 에어로졸의 경로가 동해상에 존재하던 구름의 경로와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울진 삼척 산불의 에어로졸이 동해상 구름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델 실험을 수행 및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음에서 저희는 워프 모델을 사용하였고 도메인 1의 크기 같은 경우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을 잘 모의하기 위해 북쪽으로 확장하였고 도메인 2의 격자 크기 같은 경우 측정원의 크기가 작은 크기의 구름까지 계산하기 위해 1km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방법에서 발표에 앞서 저희는 규준 실험을 컨트롤 실험으로 산불에 의해 발생하는 에어로졸을 모델에 추가한 실험을 파이어 실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에어로졸 분포 같은 경우 2000년 스페인 산불에서 나타난 사례를 참고해 해당 영역의 산불에서 나타난 에어로졸 수를 기반으로 초당 세제곱센티미터에서 4170 세제곱센티미터로 정하였고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위로 올라갈수록 약 1.8km 고도까지 지수적으로 점차 감소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그림은 당시 실제 기상 상황과 유사한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5100KST경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상에 한랭전선이 통과하였고 이후 한반도 북서쪽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7100KST경 완전히 고기압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컨트롤의 도메인 2에서 수평 방향으로 평균한 구름물 함량입니다. 5100KST에서 5일 오후까지 페이지 1, 5일 오후에서 6일 저녁까지 페이지 2, 6일 저녁에서 7일 자정까지 페이지 3, 7일 자정에서 7일 09KST까지 페이지 4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은 페이지 1에서 한랭 전선이 통과하였고 이후 페이지 2 기간에 발달한 충저군이 점차 하강하여 2000m 이하 고도까지 도달했습니다. 또한 페이지 3, 4에서 2000m 이상 고도에서 건조한 공기덩이가 점차 하강하며 1000m 이하 고도에서 수분한 공기가 상승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에서 페이지 3 초기 두 개의 그래프는 에어로졸 수 농도에서 전체적으로 증가를 보였고 페이지 3 초기에 약 1500m 부근에서 에어로졸 수 농도가 최대값을 보였습니다. 도메인 전체 영역에서 에어로졸로 인한 구름 입자수 농도가 증가를 보였고 밑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컨트롤과 파이어 실험에서 차이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일 12KST부터 2000m 이하 높이에서 온도가 증가하였고 수증기량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에어로졸과 구름 영역을 설정하였고 에어로졸에서 방출한 영역과 구름 영역을 나타내었고 이로 인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에어로졸이 구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에어로졸 영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파이어에서 세제곱센티미터당 2000개 이상인 영역을 에어로졸 영역, 구름물 함량이 0.01g/kg 이상인 영역을 구름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도메인 2에서 에어로졸과 구름이 공조하는 영역 그리고 구름이 있는 영역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에서 에어로졸과 구름이 공조하는 영역입니다. 먼저 산불에서 방출된 에어로졸로 인해 구름 속에서 페이지 3까지 구름물 함량 감소, 온도 하강, 연직바람 약화, 구름 입자수 농도 증가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어로졸이 구름 입자 평균 크기를 감소하고 그로 인해
표면적이 늘어나 증발이 강화되었습니다. 파이어 실험에서 페이지 3의 구름물 함량과 구름 입자수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7일 00KST경 구름이 거의 솟아내렸고 같은 시간 온도는 급격히 증가하며 수증기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구름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의 구름 꼭대기 부근의 수증기량과 구름물 함량이 감소하였고 상승률 약화, 온도는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름이 솟아냄에 따라 해당 영역이 온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같은 시간 1000m 이하 영역에서 온도가 증가하며 상승률 강화, 수증기량과 구름 함량이 증가하였고 하층에서 수증기가 공급되는 배경 상황에서 에어로졸이 응결 핵으로 작용하여 구름이 생성됨에 따라 해당 영역에서 온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복사수지에서 도메인 전체 영역과 구름과 에어로졸이 공존하는 영역 두 영역 모두 파이어 실험에서 상향 단파 복사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구름 입자의 평균 크기 감소와 수 농도 증가로 알베도가 증가했습니다. 페이지 3의 구름이 솟아내는 모습을 확인하였지만 해당 기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상향 단파 복사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산불에서 방출된 에어로졸을 모델에 추가하여 구름을 모의한 결과 에어로졸의 증가로 인해 페이지 1, 2에서 구름 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증발이 강화되어 구름물 함량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구름의 알베도는 증가하여 상향 단파 복사가 증가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페이지 3에서 구름물 함량이 이전 시간에 비해 감소하는데 이때 파이어 실험에서 에어로졸이 구름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였습니다. 페이지 4 기간에서는 구름 꼭대기 부분에서 페이지 3에서와 같이 구름이 솟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였고 구름 바닥 부근에서 수증기가 공급됨에 따라 에어로졸의 응결 핵으로 작용하여 구름이 생성되는 모습이 나타나였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북반구 오존홀 발생의 역학적 원인 분석 발표를 맡은 역학 1팀 우채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존층은 성층권 2-30km 고도에서 관측되는 오존의 농도가 높은 층을 의미하며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흡수하여 인간 복지와 생명체에 유해한 영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오존층은 위도별, 계절별로 분포가 다른데요. 남반구에서는 봄철 성층권 오존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오존홀이라 하며 오존 총량 TCO가 220 DU 미만인 지역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DU란 대기의 오존을 표준 대기압 상태로 옮겼을 때 단위 면적당 오존이 차지하는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존홀은 주로 남극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북극에서도 1997년, 2011년, 2020년에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오존홀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오존이 감소한 사례는 2020년이 유일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020년 3월 북반구 오존홀 사례 특성 및 배경장 분석을 수행하고 발생 원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존홀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할 건데 주로 남반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남반구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존홀 메커니즘은 화학적 요인과 역학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화학적 요인에는 UV 광분에 오존 파괴 물질인 ODS에 의한 촉매 반응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UV 광분에는 자연적인 요인으로 오존홀 생성에는 기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존 파괴 물질에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할로젠 가스가 가시광선과 만나 반응성 가스가 되고 이 반응성 가스가 직접적으로 오존홀 생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존 파괴 물질의 대표적으로 시에로인, 일산화염소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오존 파괴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극지역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데요. 극지역의 성층권 온도가 195 켈빈 이하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극지역의 극성충은 PSC가 형성이 되고 이 극성충은 표면에서
오존 파괴 물질의 반응이 활발하면 오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역학적 요인은 극소용돌이의 강화와 브루어덥슨 순환의 약화로 인한 오존 공급 차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지역의 낮은 온도가 형성이 되면 온도풍 관계식에 의해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은 강해지고 극소용돌이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극지역의 찬 공기가 고립되고 195 켈빈 이하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극성충원의 생성과 촉매 반응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루어덥슨 순환이 약해져 적도에서 생성되는 오존이 극지역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차단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오존 파괴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반구에서는 매년 오존홀이 발생하는데 왜 북반구에서는 오존홀이 잘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북반구는 남반구에 비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의 변동성으로 인해 북극에서도 온도가 낮아지면 남반구와 상황이 같아지고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오존홀이 북반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존홀이 발생한 2020년과 오존홀이 발생하지 않은 2019년의 사례를 분석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피규어는 일최저 TCO를 2019년, 2020년을 비교하였고 검은 실선은 199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연평균한 시계열입니다. 여기서 초록색 점선은 220DU로 오존홀 생성 조건을 의미하고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평년보다 낮은 TCO를 보이며 오존홀 생성 조건을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피규어는 오존홀이 발생하는 3월을 중심으로 두 연도를 비교하여 그린 것으로 진한 남색이 낮은 DU를 의미하고 2020년 3월에 오존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부터 4월까지 50 헥토파스칼에서의 일최저 온도의 시계열입니다. 동일한 두 연도를 비교하였고 이 해당 점들은 월 평균한 값들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낮은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이 두 개의 초록색 점선은 각각 188 켈빈, 195 켈빈으로 극성충원 생성 조건 온도를 의미합니다. 2020년 1월부터 낮은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극성충원 생성 조건을 만족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두 피규어는 온도 차이가 극명한 1월을 기준으로 동일한 두 연도를 비교하였고 TCO와 마찬가지로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부터 4월까지 10 헥토파스칼에서의 일동서평균한 동서바람의 시계열입니다. 여기서 조날 윈드가 양수는 서풍을 의미하고 음수는 동풍을 의미하며 19년도에는 1월부터 음해값을 가지지만 2020년은 1월부터 약 50m/s의 강한 서풍이 지속되었고 이는 극야제트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두 피규어는 온도와 마찬가지로 1월을 비교하였으며 2020년 북극 주변으로 강한 붉은 쉐이딩이 강한 극소용돌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그 프레셔의 연직 분포를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피규어는 오존에 관한 것으로 점선은 2020년 3월, 실선은 2020년 3월, 점선은 199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50 헥토파스칼에서 오존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세 번째 피규어는 각각 온도와 풍속을 그린 것으로 점선은 1995년도부터 2020년 1월 평균 온도 연직 분포, 쉐이딩은 2020년 1월 기준 아노말리를 그린 것입니다. 북극에서는 대륙권과 성층권까지 전반적으로 온도가 낮았으며 북극 주변으로 성층권의 강한 풍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AO가 양의 위상일대와 유사한데요. 그래서 2020년 북극의 낮은 성층권 온도가 AO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북극 진동인 AO는 북극의 지역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극소용돌이가 주기를 가지고 강약을 반복하는 현상으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시계열을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록적인 양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북극은 평소보다 저기압이고 극소용돌이를 강화시켜 극지역의 찬 공기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극성충은 생성 조건을 만족하고 브로드 없은 순환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강한 양의 AO가 2020년 북극의 낮은 온도와 오존홀 생성 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남극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오존홀이 2020년 북극 지역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평소보다 낮은 온도와 강한 동서바람이 장기간 지속되어 극성충은 형성 조건을 만족하였습니다. 극소용돌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브로드 없은 순환이 약해져 북극 지역의 오존 유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북극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AO가 양의 위상일 때의 패턴과 유사하며 분석 결과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강한 양의 AO가 관측되었습니다. 오존홀은 일반적으로 북반구에 잘 발생하지 않지만 2020년도 강한 양의 AO가 오존홀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 1팀 김슬아, 박은규, 김하은입니다. 2022년도 이베리아 반도 폭염 메커니즘 분석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중위도, 특히 유럽의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각각 열파 발생 빈도와 누적 강도의 10년 추세 확률 밀도 분포이며 파란 음영은 유럽을 제외한 중위도 다른 지역들의, 빨간 음영은 유럽의 확률 밀도 분포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중위도와 유럽 모두 열파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럽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폭염 메커니즘 이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이베리아 반도에서 큰 인명피해를 야기한 폭염에 대한 기상학적 연구가 비교적 적기에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이베리아 반도를 강타한 폭염 발생 당시 대기순환 패턴의 특징을 조사하고 이베리아 반도 기온 상승의 원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좌측의 그림은 2022년 JJA 기간 최고기온 편차 공간 분포를 나타냅니다. 검정색 상자는 이베리아 반도 영역을 나타내며 자세한 영역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여름철 지중해와 이베리아 반도의 매우 강한 양의 기온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영역을 영역 평균하여 30년간 JJA 기간 기온 편차 시계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빨간 실선은 최고 기온, 검정색 실선은 평균 기온, 파란색 실선은 최저 기온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30년 동안 여름철 이베리아 반도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 있으며 2022년이 평년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값은 위와 같습니다. 저희는 더욱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2022년 JJA 기간 일별 최고기온 편차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 이베리아 반도의 여름철이 매우 더웠음을 볼 수 있었으며 저희는 이 중 월 최고기온 편차가 가장 높은 날을 포함한 편차 플러스 1.0 이상인 날이 열흘 넘게 지속되는 기간을 본 연구의 폭염 기간으로 정의하여 더욱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원 기간은 2022년 6월 9일에서 18일로 총 11일, 피투 기간은 2022년 7월 7일에서 17일로 총 11일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래의 식은 저희가 연구에서 사용한 온도 방정식으로 각 항에 대한 설명은 이후 연구 결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폭염 기간의 대기순환 패턴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피원 기간과 피투 기간의 지위고도 합성장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단 2개의 그림은 250 헥토파스칼에, 하단 2개의 그림은 850 헥토파스칼의 지위고도 합성장입니다. 또한 회색 실선은 해당 기간의 기호값, 음영은 지위고도 편차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피원과 피투 기간 모두 서유럽 부근 상하층에 강한 고기압성 편차가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원 기간에는 고기압성 편차의 중심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하고 피투 기간에는 고기압성 편차의 중심이 영국 부근에 위치하며 더욱 크고 강하게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압 배치로 인한 풍향의 변화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피원 기간과 피투 기간의 바람 합성장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의 구성은 이전과 같으며 파란색 바람 벡터는 편차, 회색 바람 벡터는 기후값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피원과 피투 기간 모두 상층 고기압 확장에 의해 풍향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피원 기간에는 고기압성 편차의 중심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하여 서풍이 우세하던 평년에 비해 전반적인 이베리아 반도에는 남풍이, 스페인 남동부 일부에는 동풍이 유도되었습니다.
P2 기간에는 고기압성 편차의 중심이 영국 부근에 위치하고 반도 서쪽에 저기압이 위치하여 서풍과 북풍이 우세하던 평년에 비해 스페인에서는 동풍이, 포르투갈에서는 남풍이 유도되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폭염 기간 동안의 기온과 지위고도의 연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JJ 기간의 고도에 따른 일별 지위고도 편차와 지상기온 편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음영은 지위고도 편차, 보라색 실선과 점선은 지상기온 편차, 초록색 점선 상자는 열돔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P형과 P2 기간 모두 대기 상층의 강한 고기압 편차가 확장되고 곧이어 하층 열돔이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층 기온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P형 기간과 P2 기간의 해수면 온도와 지표면 온도 합성장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베리아 반도와 그 주변 해수면과 지표면 온도가 매우 뜨거웠음을 볼 수 있었으며 850 헥토파스칼 바람 편차와 함께 분석할 시 고기압 확장에 의한 풍향의 변화로 두 기간 모두 비교적 차가운 북대서양 공기가 유입되던 평년에 비해 P형 기간에는 북아프리카 부근의 공기가, P2 기간에는 가열된 대륙과 지중해 위의 공기가 유입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뜨거운 공기의 이류가 온도 상승의 주요한 원인인지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온도 방정식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도 경향은 온도 이류항과 단열 가열항, 비단열 가열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는 각 항을 편차 시계열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검정색 실선은 온도 경향 편차, 노란색 실선은 온도 이류 편차, 보라색 실선은 단열 가열 편차, 파란색 실선은 비단열 가열 편차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P형 기간과 P2 기간 모두 온도 이류향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한 풍향의 변화가 기온을 상승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인들 외에 또 다른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표면 에너지 수지 편차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는 편차 시계열로 검은색 실선은 지상 2m 기온, 빨간색 실선은 단파 복사속, 파란색 실선은 장파 복사속, 노란색 실선은 현열속, 보라색 실선은 자면속을 나타냅니다. 우측의 표는 각 기간의 지표면 에너지 수지 편차표를 나타내며 표와 그래프 모두 지표로 들어가는 방향이 양수, 지표에서 나오는 방향이 음수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P형 기간과 P2 기간 모두 상층 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해 이베리아 반도에 많은 양의 단파 복사가 입사되었고 입사된 단파 복사가 기온 상승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기순환 패턴 분석을 통해 P형, P2 기간 모두 고기압성 편차가 확장되었으며 고기압 중심 위치의 차이가 각각 남풍과 동풍 편차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상층에 강한 고기압이 위치하고 곧이어 하층 열돔이 생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층 열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합성장 분석과 온도 방정식 분석을 진행하여 2022년 이베리아 폭염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차가운 북대서양 공기의 유입이 감소되고 P형과 P2 기간에 각각 아프리카와 지중해 및 유럽 대륙의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어 두 기간 모두 온도 이류가 온도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표면 에너지 수지 편차 분석을 통해 폭염 기간 동안 단파 복사 입사량이 증가하여 기온 상승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기압의 확장이 풍향 변화로 인한 온도 이류와 단파 복사 증가를 야기하여 이베리아 반도 폭염을 유도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연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박수부터 일단. 네, 어느 하나 수고하지 않은 팀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어느 하나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길게는 한 7, 8개월 정도 여기에 시간을 쓴 팀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짧아도 한 2, 3개월 이상은 최소한 방학 때부터는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오늘 발표와 같은 좋은 성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